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했고 자유한국당은 총리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 장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로 밀양 화재 참사가 난 지 이제 사흘째를 맞는 일요일인데요. 어제 2차 합동 감식을 했고 오늘도 이제 추가 감식을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재 원인은 일단 뭐 어떻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뭐 탕비실에서 탕비실이 원래 불법이랍니다. 응급실 옆에 탕비실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탕비실에서 그 화재가 천장에서 발화가 돼서 났다라는 게 일단 지금 나온 이제 화재의 아주 기본적인 발화 원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 여러 문제가 이제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가. 물론 이제 잘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이었으니까 뭐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불법 증축 문제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탕비실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또 스티로폴로 돼 있어가지고 발화가 쉽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왜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졌느냐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오늘 감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최초의 발화 지점이 이제 나온 거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찾았어요. 이제 원인이 뭔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사망자가 전체 38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발생 하루 만에 어제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한 얘기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뭐 바닥 면적이라는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안전 관리 여부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의 상황 실태에 따라서 이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제 부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재해 사고 현장을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의 뭐 비교해도 많이 자주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포항 지진 현장, 제천 화재 참사 현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밀양 현장도 이제 신속하게 찾았는데요. 어쨌든 대형 사고가 조금 짧은 기간 안에 또 이제 발생을 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가 이 박 정권에 상당히 위기를 낳은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분노, 그거에다가 국정농단이 이어져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 정부에서 가장 내세우는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최근 겨울 들어서 한 두 달여 사이에 굉장히 지금 크게 세 가지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말고도 이제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영흥도 낚싯배 참사 이런 것들에서 야당 주장에 따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게 해서 100명 가까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떻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이런 정치 공방을 떠나서 이런 진짜 안전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국정 운영에 이런 목표를 두고 이제 하는데 앞으로는 진짜 이 예방 점검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14년도에요. 그때 이제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그때도 이제 많은 인원이 이제 희생을 당했죠. 21명인가로 이제 화재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관련법을 이제 제정한 게 있어요. 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기관은 전부 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라 이런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여기는 1000제곱미터는 안 된다고 합니다. 400제곱미터가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바닥 면적, 이런 물리적인 면적을 따질 게 아니죠, 사실은.
사망이라는 게 한 명이 사망을 하든 여러 명이 사망하든 똑같은 거고 그런데 너무 이러한 것들이 너무 도식적으로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이 자꾸만 제정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소급 적용도 안 되고 또 좀 유예를 해주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목숨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이런 것들도 똑같이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취약 지역에는 그리고 취약 시설 같은 곳은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설치해야지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예.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잇따라 현장을 찾았는데요. 또 참사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는 정치보복에 바빠가지고 예방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대통령 돼서 전국에 소방점검 특별지시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또 뭐 눈물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정권이다. 이런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이기도 했는데요. 홍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 대표의 발언은 지금까지 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를 겨냥한 중에 가장 강도를 높였습니다. 눈물쇼로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치 보복이 혈안이 돼서 예방 행정이 안 됐다. 그게 이제 이런 사고가 커진 요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그다음에 총리의 사퇴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진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야가 협력할 게 뭔가에 초점이 지나치게 또 정치적 공세만으로 흐르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야당의 공세대 추미애 대표는 이 직전에 밀양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했고요. 밀양의 행정관하는 경상남도고 직전 도지사가 바로 이제 자영당 홍준표 대표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참사가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걸 또 여기를 정치 보복에 연계시키는 그 참 사고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치 보복에 관련시킬 부분이 전혀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정치 보복과 관련시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이러한 어쨌든 이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이거 오로지 머릿속에는 거의 정치 공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몇 달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인가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대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치 보복과 관련시키는 이 논리 자체가 추 대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 이 지역의 지사가 홍준표 대표였다. 그리고 그때 불과 이제 공직선거 사퇴 시한 사흘 전에 사퇴하고 경남지사가 지금 부재 중이잖아요. 그런 것들 지적한 건데 아까 우리 김 부장 말씀처럼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가, 어떠한 것이 구조적으로 자꾸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특히 홍 대표가 먼저 이런 걸 촉발시켰잖아요. 정치 보복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논리에 맞지 않고 이런 태도는 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부가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사퇴 시한 3분 앞두고 뭐 사퇴서를 낸 거에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이제 꼼수 사퇴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도지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그다음부터 현재 밀양시장도 또 어느 당이냐 이러면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일종의 한국당 책임론을 거론한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건데 이 여당이 야당의 책임론까지 지적한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정치 보복의 이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방 행정이 안 됐다 그렇게 한 거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이 정권의 교체기에 각 중요한 일 안정과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과연 자기 할 일들을 특히 예방 점검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고 그거를 구조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 점검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정권 교체기에 관계없이 이런 기관장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그 잘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본인도 앞장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잘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또 한국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색깔론 공세를 한다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현송월 그 단장이 오면서 여기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논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지금 이 평창올림픽과 이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같이 이 지금 화제에 연결시킨 이 정치적 상상력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별로 국민들에게 지지층에게도 전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 다가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제 뭐 그야말로 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사실상 갈라서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이 진짜 운명의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일종의 뭐 비유하자면 결혼 생활에 비유하자면 이혼 단계로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날인데 이혼도 이렇게 아름답 좀 이렇게 합의 이혼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소위 이전 투구식 싸움을 하면서 이혼하는 이런 거에서 서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통합 반대파들은 오늘 발기인 대회 이따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발기인 대회와 함께 창당 준비위를 열어서 사실상 신당 창당의 첫 걸음을 띄는 거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바로 1시간 이후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찬성파는 바로 당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러한 신당 창당에 나서는 통합 반대파들을 징계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전 투구가 이제 행동으로 본격적으로 옮겨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시작됩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금 3시에 당무위원회를 적격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2시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반대파를 나가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당무위에서 이제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아직 뭐 해체되거나 해산되거나 분당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왜 아직 국민의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당 발기인대회 등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접근은요 이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두 당의 두 계파라고 할까 이 정치 집단들은 이미 갈라선 거나 진배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절차의 문제가 물론 당연히 따르겠습니다만 이제 안 대표는 당무위를 통해서 징계를 해서 전당대회 때 더 이상 이제 다른 어떤 투표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특히 이제 당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격을 부여해서 지금 이 반대파의 주장에 의하면 모수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결 정도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절차는 이미 의미가 없고 벌써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선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중재파들의 마지막 설득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분석에 의하면은 마지막에 극적인 뭐 이 봉합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봉합하는 것도 가당치도 않고 그리고 당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도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하나 또 관전 포인트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쪼개질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통합 반대파가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 당명도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는 이제 이름을 정해놨고 오늘 창당을 공식 선언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의원이 16명입니까? 그 정도 16명 전후인데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의석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서로 이제 이 창당을 할 경우에 어느 쪽에 이제 의원들이 많이 가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평화당의 현재로서는 원내교섭단체를 하려면 현역 의원 20명이 돼야 되는데 비례대표 같은 의원들을 이제 당을 탈당을 하게 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명을 해주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중재파 의원들의 이러한 참여 여부가 원내교섭단체를 과연 턱걸이를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이상돈 의원의 이름은 이제 빠졌죠? 창당 추진을 원래 같이 이상돈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인데 이제 적극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반대하는 입장인데 오늘 명단에는 원래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판에 좀 이름이 빠졌다 그래요. 좀 신당 창당하는 이름이 빠진.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참여할 경우에 통합 찬성파 즉 안철수 대표 계열에서 이상돈 의원을 일종의 당원권 정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를 시키면은 전당대회 의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당대회까지 사회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반대파에서 일부러 신당의 그 창당에 명단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 이제 뭐 1시간 간격으로 발기인 대회 열고 한쪽에서 이제 이걸 징계하겠다고 당무위를 소집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통합 반대파와 그 안 대표의 결별은 이제 뭐 확정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오늘로 이제 이미 이제 이전부터 기정사실화가 돼 왔던 건데 오늘로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도 완전히 뭐 거의 결별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건 향후 이제 우리 정당 체제에 이 정당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이 합당파들은 아무튼 지금 거대 양당 체제의 어떤 폐해를 자신들이 극복할 수 있다. 다당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뭐 과정이 설령 이전 투구였다 하더라도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물론 접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안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합당 찬성파에도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 의원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당이 된 다음에 통합 찬성파들이 과연 얼마나 이 어떤 이념의 접점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뭔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거대 양당 카르텔 체제의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이제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을 만들잖아요. 과거에 87년도에 평화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DJ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13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통일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 그게 평화민주당, 평민당이었거든요. 사당 체제. 그 이름을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호남의 뭔가 지지기만 두는 그런 건데 과연 이 통합 반대파가 당을 만들어서 얼마나 또 현재 이 정당 체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중재파의 또 거취가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중재파 의원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2월 4일 전당대회 전에 이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중재파들의 그 요구는 성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재파들이 지금 요구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사퇴를 하라. 이렇게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퇴를 하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에 과연 여러 복잡한 이러한 그 대표의 권한으로 지금 전당대회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직에 사퇴하면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순조롭게 되겠느냐라는 거를 지금 소위 주류인 안철수 파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할 가능성, 통합한 이후에는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중재파들의 이러한 중재가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파 의원들에게 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해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지금 양쪽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제 의원들의 세를 불리느냐가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통합 반대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면 상당히 당세가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중재파에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중재파들의 일부는 좀 진보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중재파들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를 볼 때 반대파에 그렇게 흔쾌히 합류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합 반대파가 그 민주평화당이죠, 가칭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 화제를 좀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그리고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뭐 가족 소환까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시계가 이제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상득 전 의원이 그제 소환돼서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턱밑같이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지금 형님이죠. 그래서 한때는 만사 형통으로 불렸던 그 이상득 전 의원인데 이상득 전 의원이 지금 몸이 아프다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4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뭐 나이가 이제 83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느 정도 아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날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해서 검찰도 돌려보냈지만은 시간을 좀 두고 다시 검찰에서는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이명박 지금 전 대통령이 최종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가장 핵심 측근이라는 게 김백천 총무기획관이라든가 전 총무기획관이라든가 측근들 그리고 자기의 이제 가장 가까운 친인척 거기에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국에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검찰의 어떤 지금 현재는 대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를 거로 보입니다. 예. 이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조카도 검찰에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다스의 이동영 부사장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이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김백준 기획관도 지금 좀 이제 입을 좀 여는 분위기예요.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좀 부인한 입장이었는데 국정원 특활비 이런 문제들도. 근데 아무튼 지금 김희중 전 부서실장도 지금 뭐 얘기를 이미 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갈래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다스에 관련돼서 다스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과연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느냐의 여부.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 혐의죠. 이 부분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지금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게 하나 유행어처럼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도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주위의 그 측근들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계속 이제 이 조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녹취록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을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사실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걸 한꺼번에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수사망을 좁혀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제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전이 된 것 같습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포토라인에 세우느냐 하면은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그 가능성보다 거의 그 조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일단은 김희중 전 일부속실장, 일부속실장이라는 건 원래 대통령을 모시는 부속실장인데 김희중 전 일부속실장이 특활비를 약 1억 원 가량 그런 거를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소위 김윤옥 여사를 도와주는 행정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진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맞느냐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대질 신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윤옥 당시 여사의 행정관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김희중 전 비서장이 진술한 게 있는데다가 또 하나의 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박홍근 수석 원내부대표가 그 과정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 받은 것 1억 가까이 받은 것 중에 약 3천만 원, 4천만 원을 명품을 사는데 썼다라고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김윤옥 여사 측에서 바로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바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도 이 조사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앞서서 오히려 김윤옥 여사의 조사가 더 앞서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갈래가 이제 다스와 관련한 이제 수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동영 부사장의 녹취들이 지금 보도가 잇따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이제 취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사실상 다스를 장악했다, 접수했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녹취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단서들이 된다고 보는 거죠? 녹취 자체는 누가 이 다스의 관계자가 이동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지금 현재 다스의 지금 현재 법적인 현재 소유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아들이 이동영 씨입니다. 이동영 씨가 또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다스의 관계자가 이동영 씨와 등과 녹취를 한 거를 저 수백 개 갖고 있다는데 그거를 녹음한 거는 목소리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녹음한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하는데 단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녹취한 내용은 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비공개로 녹음한 거에다가 뭐 그게 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것들을 다 진실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요즘 최근에 수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이걸 근거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에 언급 중에 여러 가지 인사권이라든가 돈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 아들 이시영 씨가 오히려 이동영 씨보다도 더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비치는 언급들을 놓고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내용 안에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 녹취록은 제가 보기에 참고적인 자료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이걸 근거로 검찰이 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법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네. 이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리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가장 가까이서 근무했던 사람들인데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녹취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측근들의 이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녹취라든지 이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이 계속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김희중 실장 전 실장도 결국 이 부분은 결국 MB 본인이 알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말이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찰이 이 전체적인 이 틀, 다스 문제 그리고 이것도 비자금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다스 비자금을 다스 비자금을 조성했냐의 의혹이라든지 국정원 특활비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의 인과관계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판단을 검찰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망은 점점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에게 좁혀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